롯데 야구가 걱정입니까? 재무 상태가 걱정입니까? 재무 상태가 걱정이죠. 롯데그룹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불과 며칠 전이었었는데 6월 26일에는 한국신용평가에서 5개 계열사에 대해서 롯데케미컬, 지주, 물산, 캐피털, 렌탈에 대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틀 뒤인 6월 28일에는 한국기업평가에서 케미칼, 지주, 건설 이렇게 세 기업에 대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와, 신평사 3개인데 그러니까요. 두 군데가 낮췄다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연달아서 계속 낮추고 있어요. 도대체 롯데그룹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일단 제가 핵심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건설에서 생긴 문제점을 롯데케미컬이 좀 커버해 주려고 했더니 롯데지주까지도 위험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지배구조를 딱 2가지만 보여드릴 건데 롯데그룹과 관련된 지배구조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크게 2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롯데건설이기 때문에 롯데건설이 지급 보증을 해준 롯데케미컬의 상황과 그다음에 이 롯데케미컬의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롯데지주까지를 한번 볼 거고요. 예. 그리고 롯데지주 내에서 그 재무적으로 그다음에 실적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롯데쇼핑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도 이런 내수, 유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가지만 딱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롯데건설입니다. 롯데건설이 가장 그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F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분양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롯데건설이 갖고 있는 PF 보증 규모가 5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5조 3천억. 네, 근데 예. 그 중에서 정비사업 빼고 도급 사업만 한 4조 3천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4조 3천억 원 가운데 미착공되어 있는 게 3조 1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착공도 아직 안 한 게. 착공도 안 한 거. 예. 이 착공을 안 했다는 거는 아직도 본 PF로 전환도 안 되고 브릿지론 상태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그 단기로 빌릴 수밖에 없고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결국 이자율도 높고 이런 위험 리스크가 큰 PF가 거의 71%나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땅 살 때는 일단 돈 좀 땡겨놓고서 그리고 나서 제대로 건물 짓기 시작할 때는 정상적으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사업성이 좀 나온다 싶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착공 상태, 브릿지론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규모가 이렇게 71%나 된다. 71%나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돈이 나가는 것만 있지 여기에서 돈이 들어올 구멍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쵸. 이게 71%나 된다는 거고 제가 여기서 좀 주목을 했던 건 뭐였었냐면 그럼 미착공 PF 가운데서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착공 상태인데 이 사업성을 좀 잘 보여줘서 뭐 다른 데서 사업권을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브릿지론 상태인 거를 이거 사업성 좋습니다. 수익성 좋습니다 하면서 본 PF로 전환하거나 이런 걸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럼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태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럴 수 있는 상태라는 거는 분양시장이 좋다는 거. 분양시장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없는 상태라는 거. 분양시장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았으면 PF로 갔겠죠. 그렇겠죠. 제가 전국 미분양 현황을 한번 통계청에서 쫙 그 자료를 받아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전국 미분양 호수가 7만 2천 호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10년치를 갖고 왔는데 지난 10년 이래에 이렇게 미분양이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상태의 미분양이라는 거는 분양 시장에서 지금 브릿지로는 본 PF로 전환해서 뭐 그 분양하고 거기서 뭐 집단 대출 받고 이게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서울 지역에서는 뭐 그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렇죠. 좀 안 좋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그것도 한번 나눠봤어요. 지역별로 나눈 이유가 뭐였었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미착공된 그 71% 가운데 서울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나머지 84%가 그 외의 지역이란 얘기니까 이 외의 지역의 분양시장이 풀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역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시도별 미분양 현황을 제가 따로 이제 발라봤는데 그 서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서울도 미분양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서울이 이게 되게 작죠. 요만큼 900
250가구 정도 됩니다. 나머지 7만 2천 가구 정도 되는데 거의 1,000가구를 서울이라고 봤을 때 한 7만 1,000가구, 예. 7만 1,000가구 정도는 지방입니다. 근데 롯데건설은 70% 이상 서울 외 지역에서 그렇죠. 있다. 예. 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롯데건설이 뭐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뭐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다른 곳에 매각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미분양이라는 거하고 주택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미분양이 났다는 건 최소한 PF까지는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분양 단계까지는 가고 나니까 이제 미분양 소리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것까지도 못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더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 상업용 부동산 이건 어떻게 될까?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복합시설 아니면 그 생활형 숙박시설 요거 논란이 요즘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지식산업센터 예. 이런 것까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보니까 이 비주택 관련 PF 보증이 거의 1조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미착공이 거의 3조 원 수준이었었잖아요. 예, 예. 근데 비주택 관련 PF가 거의 1조 원이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이 또 이 비주택과 관련된 건데 사실 비주택 생각해 보시면 이런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양 나도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채워지잖아요. 싸게 팔면. 싸게 팔면. 예.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텔, 뭐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살아나기 힘들죠. 그죠. 뭐 집사다 거기 규제 막히고 그래서 갔던 데가 뭐 생수기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류종훈 기자가 딱 제보를 해준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곡에 예. 르웨스트라고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분양 단계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 분양가가 거의 84제곱미터에 15억 원. 와. 엄청 비싸게 분양이 됐죠. 예. 근데 생수기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레지던스니까 그러니까. 호텔이니까 입주가 안 되면 입주를 안 하겠죠. 입주를 안 하면 잔금을 안 치르겠죠. 잔금을 안 치르면 돈을 못 받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건설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롯데건설이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뭐 레고랜드, 그다음 둔촌주공, 롯데건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있었는데 뭔가 좀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했던 것이 롯데건설 너희는 못 믿으니 뭐 이렇게 좀 돈 좀 많고 쩐 좀 많은 게 큰형님께서 보증 좀 서주시면 우리가 돈 좀 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바로 롯데케미칼. 케미칼. 일단 롯데케미칼은 롯데건설의 44%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예. 지급 보증을 서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까지도 한번 상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롯데케미칼의 상태는 어떤가? 예. 자, 장기적인 수익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0 이하야 왜? 2년 연속 적자.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좀 원투펀치를 맞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2022년을 떠올려 보면 사실 그때가 팬데믹 때다 보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까? 예. 그 배달 시킬 때마다 배달 용기 나오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가 쇼핑할 때마다 포장지 나오죠. 수많은 석유화학 제품들이 사용됐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2022년이면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당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기였는데 예.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우리가 NCC, ECC 나눠서 NCC는 원유에서 에틸렌 기초유분 만드는 거, ECC의 경우에는 가스에서 기초유분 만드는 거.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NCC, ECC 다 갖고 있는데 워낙 그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때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다가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원재료가 되는 가스값이 올라가가지고 네.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는 거군요.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이 되면 우리가 엔데믹을 기대를 하다 보니까 예. 와 그러면 뭐 중국 경기도 살아나고 그러면서 야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쓰겠냐라고 하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중국 경기 불황. 그래서 원투펀치로 인해서 지금 2년간 누적된 적자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석유화학 계통을 한번 보면 그 원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한 다음에 그걸로 기초 유분을 만들고 기초 유분을 갖고 중간 원료를 만들고 중간 원료를 갖고 합성 원료를 만드는 이런 그 계통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합성 원료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계통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원래는 석유화학 산업이 합성 원료를 생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합성 원료를 생산하던 것이 중국에서 추격을 하게 되면서 야 이걸로 했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지션을 바꿨던 게 야 그럼 합성 원료 말고 중간 원료 생산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중간 원료로 이렇게 막 열심히 생산해서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중국이 또 이걸 추격을 해버리네. 이거 경쟁 안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럼 기초 유분을 생산하자라고 했던 게 우리가 만들었던 그 바로 ECC, NCC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ECC와 NCC를 롯데케미칼에서도 아주 가열차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초 유분까지도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냐 보시면 중국의 자금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거의 100% 넘는 것들도 있죠. 뭐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이런 기초유분의 경우에는 이미 거의 자급률 100%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에틸렌이나 이런 거 조금만 더 가면은 거의 100%에 근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뭐 중간 원료라든지 합성 원료의 기초 유분들을 그냥 중국 내에서 다 사면 그럼 우리는 어디다 팔죠? 심지어 롯데케미컬은 뭐 만들었던 제품 가운데 거의 한 45%에서 50% 가까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자급을 하게 됐을 때 그 수출 물량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중국은 그나마 지금 경기가 좀 좋아지는 신호를 몇 가지 보이고 있긴 한데 1분기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도 5.3%인가 기록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중국 경기 좋아지면 그럼 롯데케미컬에서도 중국 수출이 많아지겠구나라고 하겠지만 자급률이 높아지는 이 추이를 볼 때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는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에틸렌 앞 단계는 나프타고, 네. 나프타 앞 단계는 원유고. 원유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에틸렌을 늘리면 우리가 에틸렌 공장에다가 납품할 원료를 또 만들려고 하면은 네. 석유를 좀 만들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대왕고래 잘 돼야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도전이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중동 산유국들이 야 그래? 우린 석유가 있어. 에틸렌 우리가 만들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중동의 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한국 경제에서 그림을 잘 만들어줘서 이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에틸렌과 같은 기초 유분을 만들 때 중동 국가에서 배를 태워서 원유를 싣고 와서 정제를 하잖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운송비가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운송비가 필요 없죠. 그리고 석유를 추출하고 거기에서 바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공정 간소화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산되는 바로는 예컨대 에틸렌이 적어도 손익분기점이 나오려면 톤당 $3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데 예. 만약에 중동에서 이렇게 생산하게 될 경우 거의 $100면 만들 수도 있을 우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중국도 못 이길 거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자급하지 중동에서 만들지 그것도 심지어 싼 걸로 만들지 와 이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컬의 미래도 과연 괜찮을까? 물론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그만큼 수출은 늘어날 테니까 괜찮겠지만 과거의 영광은 좀 힘들겠는데 라는 상황이 현재 롯데케미컬이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살아나줘야 겨우 롯데케미컬이 버틸 수 있고 롯데케미컬이 버텨야 지급보증을 선 롯데건설의 회사채가 문제 없을 수 있는 예. 이렇게 중국이 살아나야 롯데건설이 문제 없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 롯데마트 중국에서 철수한 지가 옛날에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도 약간 중국 경기와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면 이제 롯데 쇼핑을 한번 볼게요. 예. 롯데 쇼핑이 워낙 롯데 지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롯데 쇼핑 상황은 어떨 것인가? 롯데 쇼핑은 롯데 백화점, 그다음에 롯데 마트,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쪽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백화점이 전체 매출의 2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익을 보면 거의 80%가 백화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소비가 좀 위축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팬데믹 때는 명품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요즘에 명품 수요도 다소 위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 그렇게 썩 괜찮은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그리고 그 하이마트 우리가 전자제품 보통 언제 삽니까? 이사 갈 때 사죠. 이사 갈 때. 예.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영. 이사를 많이 안 가다 보니까 그 전자제품의 구매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전자제품도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구매 안 하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마트도 지금 썩 그렇지 않고. 하이마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뭐요? 옛날에 결혼할 때 네. 혼수 할 때 광고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새 결혼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네. 와, 그 부분까지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통사라면 응당 있어야 될 게 이커머스. 예. 이커머스가 1%밖에 안 됩니다. 뭐 롯데온이랑 뭐 이런 거 좀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 매출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겁니까? 컬처웍스는 저거 롯데시네마 할 건데. 롯데시네마 그다음에 제작사 이런 것들. 거기에 비해서도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이커머스가. 그러니까요. 이게 참 유통사가 이커머스 없이 이렇게 산다는 것도 참 다행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았는지 보니까 이 할인점 있죠, 할인점. 예. 요게 이제 마트인데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에서 되게 잘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와
이쪽이 되게 잘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할인점 이런 것들로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롯데쇼핑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17조 6천억 원에 달했던 매출이 2023년 되니까 14조 5천억 원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2021년, 2022년만 하더라도 사실 유통사들이 좋았던 이유가 온라인이 강화됐기 때문이었었잖아요. 예. 예컨대 지금 뭐 우리가 그렇게 안 좋은 평가를 하는 이마트의 경우에도 2021년 이 정도 때는 17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때 쓱닷컴 이런 것들, G마켓 잘 됐으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다른 유통사들이 온라인 커머스로 되게 좋은 실적을 낼 때에도 계속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 이게 바로 온라인 커머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사실 현금 창출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재무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보유 자산이라 하면 부동산? 땅이죠. 예. 네, 지금 점포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본인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점포들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보유하고 있던 점포를 리츠라든지 이런 곳에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매각을 해서 돈을 융통한다든지 예. 대표적으로 2021년에 롯데월드 타워를 매각합니다. 물론 롯데물산에 매각한 거긴 해요. 그걸 통해서 8,300억 원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금 창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네, 그래서 스마트 플랫폼 자동 물류화 센터에 2030년까지 9,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디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계속 보유자산을 매각하겠죠. 들어오고 있는 현금하고 보유자산 매각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하긴 할 텐데 참 이걸 보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신세계와 CJ가 협업을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었잖아요. 야, 이게 물류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자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면 물류를 잘하는 CJ가 물류를 맡아. 우리는 유통을 맡을게. 했던 이런 사업 구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롯데가 과연 자동화 물류센터에 2030년까지 9,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게 좀 늦은 건가? 아니면 나중엔 잘 될 건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자산 매각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1분기에 할인마트들이 약간 좀 실적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뭐 롯데마트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이마트. 저는 롯데였는데. 그래요? 유통하면. 제가 봤던 유통은 다 롯데였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근데 실제 국내의 대형마트의 개수를 보니까 이마트는 155개. 그다음에 홈플러스가 131개. 요즘에 그 홈플러스 이제 사모펀드에서 매장 매각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31개. 근데 홈플러스는 진짜 저 매각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쪼개갖고 땅 팔고 막 그러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롯데쇼핑이 더 적네요. 롯데쇼핑 112개밖에 안 됩니다. 와, 이거 좀 놀랍네. 그것도 참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그룹에서 계열사들이 줄줄이 지금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시발점은 이제 롯데건설이었다는 거. 근데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분양시장 회복될 때까지 버티려면 그동안 케미컬이 좀 살아줘야 되는데 이건 중국 경기 회복에 달려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게 롯데쇼핑 정도인데 롯데쇼핑도 지금 좀 쉽진 않고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 롯데그룹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문화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막 되게 공격적인 성장은 안 하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안정적인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롯데건설에서 뭐 부동산 PF 때문에 문제 생긴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집에 누가 좀 벌어야 뭐 형이 벌든 아버지가 벌든 뭐 둘째 형이 벌든 삼촌이 벌든 누군가는 밥벌이를 하면서 버텨야 될 건데 좀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네요. 압권이었습니다. 압권 시작합니다. 요즘 합병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예. OCI 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가 합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의 엄마 딸 장차남의 분쟁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 이 OCI 홀딩스의 합병 얘기는 사실은 그냥 핑계고 네. 한국의 화학산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이게 OCI 홀딩스가 왜 한미사이언스를 인수하게 됐는가라는 네. 근간에 있는 우리나라 화학산업 이야기입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OCI 홀딩스의 이름이 바뀔 거예요. 네. 그러니까 OCI 그룹 쪽이 한 섹터가 되고 이제 한미약품 그룹이 한 섹터가 돼가지고 이 홀딩스 밑에 두 개의 회사가 있는 이런 합병 구조가 될 건데 일단 한미약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임성기 약국이라고 1967년 네. 동대문에서 임성기 약국으로 시작을 해서 1973년에 좀 창업이 됐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 임성기 회장이 사망을 하고서
아내인 송영숙 회장을 중심으로 가기로 했는데 문제가 이제 5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송영숙 회장이 한 2천억, 세 남매가 각 1,000억씩 해갖고 한 5천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주식담보대출로 연부연납을 해 오다가 근데 그게 뭐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OCI홀딩스가 한 7,700억 원을 들여서 한미사이언스를 합병을 하는데 2,800억 원은 이제 송영숙 회장 등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고 네. 그러면 송영숙 회장 등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속세를 네. 납부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신주 매입을 하는 데 씁니다. 그러면 한미사이언스는 그렇다 치고 그럼 OCI는 요거를 왜 인수할까?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인 이제 신성장 동력이 절실한 화학산업의 구조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뭐 OCI는 뭐 가산화수소나 인산, 폴리실리콘 같은 화학 제품 만드는 회사라 석유화학 제품 쪽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화학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석유화학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석유화학 하는 회사가 제약을 하는 게 좀 이상하냐? 이상하진 그렇진 않은 것 않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회사고 석유화학 업체인데 신성장 동력 부분에 생명과학 부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6년에 LG 생명과학이라는 의약품 회사를 합병을 해서 그 신약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아베오인 7천억 주고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매출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1조 정도 매출이 돼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아베오에서는 신장암 표적 치료제, 국산 최초 당뇨 신약, 백신,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 만들고 있고 통풍 치료제 신약도 미국에서 3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제약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학 회사들이 하는 신성장 사업으로서 그렇게 낯선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석유화학 회사들이 이렇게 신사업에 열을 올리냐? 네. 키워드는 역시나 중국입니다. 그럼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복잡합니다. 뭡니까 저게? 그냥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 사업이 복잡한 이유는 이제 제품이 워낙 다양해서 네. 그러는데 단순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석유에서 플라스틱 섬유 고무 만드는 사업입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 품목으로 줄여볼게요. 네. 그럼 이게 페트병 아. 그리고 의복 만드는 조구인데 처음에 이게 휘발유 디젤 그런 게 나온 다음에 이 나프타라는 게 나오고요. 그럼 나프타를 쪼개는 걸 보통 NCC라고 하는데 거기부터를 보통 석유화학 사업이라고 해요. 그럼 나프타를 쪼갠 여러 가지 품목 중에 하나가 자일렌이라는 네. 게 나오는 요걸 기초 유분이라고 하고 기초 유분을 가공하면 중간 원료인 파라자일렌 네. 보통 PX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라자일렌을 가공하면은 합성 섬유 원료인 PTA 요게 나오게 되고 페트병이나 의복을 만드는 겁니다. 아. 요 하나가 이제 개별 제조 공정이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중국 때문이라면서요. 예, 이 중국이 사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습니다. 전체 수출의 한 50% 정도를 중국에 공급을 했었는데 사실 뭐 석유화학 업종이 중국의 추격 때문에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는 거의 1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네. 맨날 뭐 화학 불황 보릿고개 넘을까 뭐 부정적 뭐 매각 뭐 이거 최근 뉴스긴 한데 10년 전에도 거의 비슷한 뉴스들이 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화학 업체 힘들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약간 양치소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맨날 힘들다 그랬는데 네. 이게 진짜 힘드냐. 이거 마치 주주들한테 배당 안 해주려고 핑계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아예 팔아버리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NCC 공장 팔려고 하고 있고 SK종합화학 지금 지오센트릭이죠. 네. 거기는 NCC 공장 가동을 아예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전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성장해온 패턴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합성 섬유의 네. 원료를 수입해서 페트나 의류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은 요 끝에 그러니까 얘를 막 많이 하게 되면은 합성 원료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합성 원료를 우리는 되게 많이 팔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합성 원료 수출이 쫙 늘어나게 되는 네. 그런 효과를 냈습니다. 2010년까지 합성 섬유의 원료가 쭉 늘어나게 되는데 중국에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합성 원료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PTA 합성 원료를 증설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합성 원료 우리나라가 팔던 게 쭉 줄어들게 됐죠.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얘를 많이 만들기로 했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 팔 수 있죠? 그 중간 원료 파라자일렌. 중간 원료를 중국에다 이렇게 쫙 팔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보시면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중국이 합성 원료를 증설을 하네. 그랬더니 우리의 중간 원료인
파라자일렌 수출이 쫙 늘어나는 효과가 그러네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힘들다 그랬죠. 네. 합성 원료 만들던 회사 망한다, 힘들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석유화학 산업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원료가 되는 파라자일렌 중간 원료는 쭉 늘어났기 때문이죠. 네. 근데 2017년을 지나가면서 중국에서 PX 관련한 증설을 쫙 하게 됩니다. 파라자일렌조차 중국이 만들기 시작한 겁니까? 그렇죠. 중간 원료조차 만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수출량이 쭉 내려가는 효과가 났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네. 파라자일렌이 그- 쭉 생산이 늘어났단 말이지. 그럼 이제 기초 유분. 우리 기초 유분은 그럼 쫙 늘어날 수 있겠네. 네. 역시나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서 기초 유분을 증설했던 때부터 해서 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네. 근데 기초 유분조차도 여기서 증설을 하게 됐는데 네. 그럼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 기초 유분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라고 봤을 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기초 유분이 증설을 했어? 네. 그러면 그 앞단계 잘 팔리겠네? 석유죠. 그러면 우리가 석유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나왔던 얘기들이 아까 이게 중간 원료, 합성 원료 이런 거 어찌할꼬 2015년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게 되는 네. 거고 2015년에 삼성그룹이 자신들의 화학 분야를 그냥 아예 통으로 뜯어가지고 롯데하고 한화에다 판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분간 얘네가 증설하는 것 때문에 좀 더 팔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안 될 거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롯데하고 한화에다 팔게 된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돼서 궁극적으로 어떤 모양새가 되냐? 중국의 아까 PX 같은 경우는 자금률이 아직 100%가 되진 않았지만 2025년이 되면은 100%가 달성이 되고 에틸렌 기초유분도 100%가 넘어서게 됐고 네. 프로필렌도 100%가 넘어가게 됐고 PP 플라스틱 만드는 것도 거의 100% 넘어가게 되고 PVC 같은 경우도 100%가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더해서 중동의 산유국들이 녹색 전환을 하게 되면 석유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걔네는 석유가 있는 그렇죠.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석유를 가지고 기초 유분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정유시설 플러스 석유화학 설비를 많이 만들게 된 거예요. 중동 국가들이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에틸렌을 수입하던 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대부분 가까우니까 네. 수입을 우리나라 걸 하다가 전체 에틸렌 수입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에는 0%였는데 이게 최근에는 8%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경쟁자까지. 중동은 심지어 석유도 있잖아요. 경쟁자라고 보기보다는 거의 압도적인 플레이어가 하나 등장했네요. 무서운 플레이어가 등장을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중국만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기업들 중에서도 범용 제품 석유화학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어렵게 된 건데 대표적으로 SK 지오센트릭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종합화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NCC 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좀 갈라 그러는 거고 네. 대한유화도 그렇고 여천 NCC 여기가 예전에 연봉 1위 얘기하면 항상 나오던 데가 연천 NCC입니다. 그랬습니까? 근속 연수도 제일 길어요. 네. 그런 데고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죠. 이 고무 쪽이니까 네.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LG화학은 그 포트폴리오 많이 늘리면서 비화학 분야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압니다. 지금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안 된다 싶으니까 이거는 산업은행 자료인데 가동 중단하고 공장 철거하고 사업 매각하고 네. 이렇게 다 좀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보세요. PTA 아까 좀 설명드렸던 지분 매각, 중국에 있는 공장 생산법인 진부 다 매각.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석유화학 회사들이 바보냐? 뻔히 구조적으로 이런 거를 뭐 권순우도 저렇게 이빨로 떠들어대는 얘기를 네. 그럼 안 했냐? 네. 미리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산업은행 자료인데 그 플라스틱을 열분해하는 시설 네. 그리고 SK 지오센트릭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복합 단지 구축 이런 것들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야 플라스틱으로는 우린 도저히 안 돼. 네. 그러니까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아예 전환을 하자라고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고부가가치 제품, 야 기본적인 범용 제품 말고 기술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걸로 가자. 그래가지고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OCI가 한미사이언스를 이수했던 것처럼 생명과학 분야, 네. 뭐 제약 같은 경우도 케미칼 그렇죠. 역할 많이 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명공학도 이게 대표적으로 화학업체들이 포트폴리오 변경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배터리, 뭐 LG화학은 대표적으로 LG 엔솔을 키웠고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했죠. 네.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 이게 동박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가고 아니면 반도체 소재 쪽으로 가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네.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뭐 신사업하고 하면 다 좋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네. 이런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되는 건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2023년 하반기에 나이스 신용평가가 이제 그 석유화학사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했는데 보면은 스테이블에서 네거티브로 플러스 스테이블에서 플러스 네거티브로 네.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스테이블에서 네거티브로 뭐 네거티브에서 스테이블 이거 오른 건가?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스테이블. 예, 네. 그걸로 바뀌었고 여기 스테이블에서 네거티브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라간 데는 하나도 없이 내려간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걸 인수를 했을 때 네. 그럼 한미사이언스가 뭐 바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주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진 건 있기는 해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가 중국한테 엄청나게 좀 밀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은 $9. 근데 그 중국산이 아닌 폴리실리콘은 $22. 이게 원산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까? 2배가 넘죠.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8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네. 중국의 위협을 받았던 폴리실리콘이 비중국과 관련됐을 때 이렇게 지정학적인 이유로 수혜를 보기도 했어요. 네. 근데 거기다 더해서 이게 신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신사업을 해서 뭐 되게 좋은 거냐? 제가 뭐 되게 좋게만 얘기했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라 이걸 탈피할 수 있는 탈피할 수 있는 기업들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신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보면은 OCI 홀딩스는 여기에서 그 한미 사이언스 인수한다 그러고서 주가가 뾰 떨어지고 오리온 같은 경우도 레고캠 바이오 인수한다 그랬더니 쭉 떨어지고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석유화학 사업은 사이클이 있기는 했지만 네. 식품 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이랑 따박따박 돈 버는 데였습니다. 그렇죠. 정해진 생태계 안에서 네. 이게 뭐 대단한 성장세가 있지는 않더라도 성숙 국면에 있기 때문에 따박따박 돈을 벌었는데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따박따박 돈 벌어가지고 사이클 좋을 때는 좀 주가도 좀 오르고 네. 배당도 따박따박 받고 요런 거를 기대하셨던 그런 주주분들이 많을 건데 여기서 한번 터지면 대박이지만 안 터지면 안 터지면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도는 바이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주주들도 좀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냥 뭐 그렇게 뭐 해석들은 네. 좀 하고 있고 산업 구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어떤 산업 펀더멘탈하고 좀 다른 네. 이종의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뭐 케미스트리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돈을 버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변동이 되고 있는 네.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에틸렌 생산은 세계 4위. 세계 시장 점유율은 6.2%.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자동차, 반도체, 기계, 철강에 의해 5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화학 사업 사이즈에 대해서 좀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2021년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네. 이게 변화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중국과의 경쟁과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신사업을 하면 하루아침에 잘 되냐? 그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패러다임 전환을 잘 해줘서 여기가 그냥 공백으로 뻥 뚫려버리면 안 우리나라 되죠. 전체 산업에서 너무 구멍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 구멍을 잘 메우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성숙된 것을 또 신성장으로 메워주는 그런 산업을 좀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철강 산업의 변화도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석유화학 산업의 현재 상황을 보니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날 만한 산업이다 보니까 정말 신성장 산업을 빨리 도모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학 이야기. 도대체 이걸 왜 좋아하시는 겁니까? 우리 악권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네. 모래니, 네, 화학이니 철강이니 광물이니 무려 조회수 20만. 그러니까요. 화학으로 20만 조회수 내는 채널은 악권밖에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예. 네. 이 화학산업의 그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거기에 좀 업데이트도 해드릴 겸 상황은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 더 드릴 건데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이 성장을 해왔던 과정에서 이제 그 환경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했잖아요. 네. 제가 주로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건데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네. 우리나라 GDP가 1.5만 달러였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이 이제 3만 달러가 넘잖아요. 2배 넘었네요. 그러면 이게 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네. 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2배 이상 성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워낙 좀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이 돼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그동안 좋았던 환경들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부분들을 또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화학인데요. 네. 그 지난 시간 얘기를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그냥 이거는 구도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화학에 대해서 뭐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중국의 증설 얘기가 오늘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늘은 중국의 증설이 아니라 그 중동의 증설 관련한 얘기가 주가 될 건데 네. 그러니까 중국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약간 여기가 PTA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요 당시에 PTA를 증설을 했더니 합성 원료 수출 규모가 점점 줄어들더라. 그러면은 이제 PTA를 증설을 했으니까 네. 여기가 PTA잖아요. 네. PTA가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 파라자일이라는 PX가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당시에 PTA가 증설을 하니까 합성 원료는 쭉 줄어들었는데 대신 PTA 증설에 맞춰서 우리는 PX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PTA 네가 만드냐? 그러면 그 원료는 우리가 만들게. 그래서 이제 PX가 이제 쭉 늘어나게 됐는데 요 시점에는 이제 PX 증설이 또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여기가 이제 PX가 쭉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로 가보죠. PX가 줄어들게 되면은 자일렌 같은 기초 유분들 이런 것들은 또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 상황들을 보면은 요 기간에 기초 유분이 이렇게 증가하는 네.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네. 근데 요 시점에 기초 유분을 증설을 한다. 음.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 다음으로 가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석유, 우리가 이제 석유 생산량을 좀 늘리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증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에 증설을 할 때는 중국이 증설한 부분의 앞단에 있는 화학 제품들은 우리가 잘 팔았다. 근데 이게 중국이 수직 계열화를 이제 기초 유분부터 최종 제품까지 다 만들게 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석유 말고는 만들 게 없게 된 거고 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그 기초 유분에 대한 생산 시설들은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게 뭐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찾아본 것 중에 롯데케미칼이 좀 많이 안 좋더라라고 해서 그때 뭐 롯데 위기론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포감 조성하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위기 상황이 좀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될까를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롯데케미칼의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에비타라는 거는 이익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 이게 5배 이상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자 내는 돈보다 이익이 한 5배는 돼야 된다라는 게 돈 빌릴 때 약속한 겁니다. 그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제가 버는 돈에서 이자를 내는 게 최소한 버는 돈이 5배는 유지를 할게요. 네. 그래야 내가 따박따박 갚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서 그거를 이제 3개년 평균으로 한다. 이런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자가 얼마고 금융이 얼마인지. 네. 근데 이 당시 2021년도만 하더라도 이익이 한 2조 원이 넘는데 금융 비용은 한 852억 원 정도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배수가 27배예요. 아까 5배가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네. 필요 없습니다. 여유 여러분. 있다. 네, 네. 그냥 뭐 써놓은 거예요. 어차피 지킬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금융 비용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근데 버는 이익은 엄청나게 줄었죠. 근데 네. 이때는 조금 이익이 늘어나긴 했지만 빚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때 이제 3개년 평균 계수를 보니까 17배, 11배, 5배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54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EOD라 그러는데 네. 이게 좀 뭐 전문 용어긴 합니다. 이게 기한이익 상실. 이거 한국말로 해놔도 좀 어려워요. 네. 그냥 갚아라. 네. 만기가 정해져 있는데 뭐 만기 전에 그냥 갚아라. 음.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네. 내가 언제까지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네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 내 돈 돌려주세요 하는 게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그럼 이게 됐을 때 그 규모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조 원이 넘어요. 저렇게 기한이익 상실돼서 당장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으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금액 규모가 갚아야 되는 규모가. 갚아라 그럼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이 되게 무서운 건데 그렇다고 해서 롯데케미칼이 오늘 망하냐? 그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도 얘가 돈을 만기에 갚을 수 있을까? 네. 했는데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이걸 부도 처리를 안 하고 계속 받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근데 얘가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 먼저 받아가야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먼저 받아가게 되면은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협상을 합니다. 네. 제가 아니 그 약속을 한 거는 맞는데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돈을 못 갚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돈을 갚을게요. 대신 아까 얘기했던 요 조건 있잖아요. 요거는 좀 우리가 좀 뺍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협상을 또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기업은 어떻게 망하냐면은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바로 망하진 않아요.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 네. 혹은 돈을 못 갚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돈을 안 빌려주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망하는 거니까 이게 롯데케미칼이 망할 걸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 업황을 되게 차분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재무적인 안정성을 많이 높여야 된다. 아니 2조 되는 돈을 오늘 당장 갚으라 그러면 그걸 누가 갚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만기 되면 분명히 갚을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재무적인 안정성을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중동 얘기를 좀 드린다고 했을 때 중동의 그 상황은 어떠냐? 네. 이게 지금 이제 시노펙이라는 그 중국 회사하고 그 아람코라는 사우디 회사가 합작 공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공장을 만드는데 여기서 그 중국에다 100억 달러 규모니까 한 13조 원, 14조 원 되는 네. 그런 규모의 정유석유 화학단지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생산되는 에틸렌만 기준으로 할게요. 뭐 네. 에틸렌이 뭔지는 그냥 굳이 모르셔도 이게 화학의 기초 제품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규모가 한 150만 톤 정도 됩니다. 생산하게. 여기서 생산하게 될 될. 에틸렌이. 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숫자를 조금은 기억을 하셔야 감이 올 것 같으니까 한국의 네. 연간 생산량이 한 1,200만 톤 정도 된다. 1200만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공장 하나에서만 만드는 게 우리나라 전체 에틸렌 생산량의 거의 15%가 되는 거예요. 그게 훅 늘어나네요.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른바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금 8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는 조금 뭐 딜레이 시키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우디에도 이제 석유화학 단지를 만들고 뭐 네. 쿠웨이트도 만들고 카타르, UAE, 오만 이런 데가 다 석유화학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만들고 있는 에틸렌을 다 합치면은 네. 1,123만 톤. 아까 우리나라가 1,200만 톤. 우리나라 하나가 새로 생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돼요. 어.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새로 짓는 공장만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화학 생산의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 생산을 새로 만들고 있다. 사위가 하나 더 생긴다.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중동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오늘 중국 얘기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아, 그러네. 아, 이건 중동만. 중동만. 그러면 지금 중동은 왜 이렇게까지 석유화학 단지를 많이 만드냐면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미래의 휘발유를 못 팔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휘발유를 못 팔더라도 석유는 팔아야 되겠으니 네. 그 석유를 휘발유로 팔지 말고 플라스틱으로 팔자. 석유를. 네.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또 화학 공정 중에 좀 이렇게 특이한 기술 하나가 또 생기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COTC 공정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전문 용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크루드 오일 투 케미칼. 아, 기름이 플라스틱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좀 잘난 척하고 싶으시면 그 중동에 지금 COTC 공정을 활용한 공장들이 짓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네. 이해하시기에는 그냥 기름으로 석유를 그럼 기름으로 석유 만들지 뭘로 만드냐라고 네. 하실 수도 있으니까 원래 방식. 네. 원래 방식은 이게 그 원유가 이렇게 있으면 정유 설비에서 이게 납사를 뽑아내는데 요때 이제 휘발유, 네. 뭐 디젤, 뭐 제트유,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납사거든요. 네. 그 납사를 쪼개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 원래 공정이에요. 네. 근데 아까 크루드 투 케미칼 COTC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름에서 그냥 석유화학을 뽑아내는 겁니다. 아, 휘발유, 디젤, 제트유 다 빼고 만들면 좀 적을 것 같고. 예, 예. 근데 기름에서 그냥 바로 빼면 좀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지는 게 거의 한 10% 정도가 납사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는 현재는 40%. 그 다음 공정은 70에서 80%까지 석유화학 제품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휘발유는 네. 안 팔릴 거니까 네. 아예 그냥 석유화학 몰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쏟아져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석유화학 제품이 나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중국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 중국 경기가 안 좋아.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플라스틱을 쓰는 중국이 경기가 안 좋은데 공급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에틸렌의 가격이 좀 안 좋은 상황인 건데 이게 에틸렌의 수출 빼기 수입가.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라 그러는 거는 판매가고 네. 그 납사의 수입가라 그런 건 원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가는 이제 마진이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마진이 얼마쯤 나야 이게 돈이 되냐? 손익분기점이 300달러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300달러에다 이렇게 줄을 친 겁니다. 이렇게 줄을. 네. 근데 여기가 자적자라는 거예요. 22년부터 계속 적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석유화학이라는 건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이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은 원래 경기가 좋으면 잘 팔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안 팔리고 그러는데
하는데 석유화학 공장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경기가 좋으면은 가동률을 높여가지고 많이 팔고 네. 경기가 나쁘면 가동률을 낮춰서 가격을 방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 이 뒤에가 사이클이 없을 것 같은 거야. 아, 안 올라올 것 같다. 네, 그게 안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올라오는 것 중에 또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아까 중동에 있는 업체들이 왜 석유화학 설비를 만드는가라고 네. 했을 때 석유가 안 팔릴까 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의 목표는 석유가 중요한 거예요. 석유. 정유가 훨씬 큰 시장이잖아요. 화학보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름을 파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나 볼게요. 이게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우리 84년생 살만이가 한번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뭐 정의선, 이재용, 뭐 김동관 만나가지고 다 쭈그리고 앉아갖고 뭐 투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했던 그 사진 기억 나실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살만이가 와가지고 한국에다 투자 좀 할게요.라고 해서 크게 우리나라에 던져줬던 게 한 9조 원짜리 프로젝트인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리고 S-오일의 최대 주주는 아람코죠. 아람코죠. 그러면 이 샤인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기름을 사는 겁니다. S-오일이 예, 아람코의 기름을 사는 것. 그렇죠. 네. 정유를 해가지고 팔잖아요. 예. 그럼 화학은 이제 제품을 팔게 되는 건데 네. 일반적으로 화학사는 제품을 파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시장이 훨씬 크니까 네. 정유가 훨씬 크니까 이 정유에서 기름을 많이 받아주면 수요처가 생기면 기름값을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네. 기름값을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되면은 이 정유사들 그리고 아람코 같은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구조입니까? 그러니까 화학 회사에다가 파는 게 목적이라는 게 화학 회사에서 그 기름을 받아다가 예를 들어 에틸렌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네. 적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자여도 괜찮다. 우리는 그 돈은 정유에서 유가가 안 내려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 벌 수 있어서 화학 너 적자 난 거 내가 보전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보전을 해주든지 네, 뭐 장렬하게 전사를 하든지 뭐 네. 그건 잘 모르겠고 네. 나는 기름만 많이 팔면 된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사들이 아까 전에 그 사이클을 그린다는 거는 네. 이 사이클은 이제 서로 같이 가동률을 높였다가 가동률을 낮췄다가 가동률을 높였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화학사들은 조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가동률은 무조건 풀가동이에요. 네. 이게 뭐 똥값이 되든 적자가 나든 상관없다. 네. 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사면 기름에서 먹는 게 있기 때문에 이래고 얘를 우리는 좀비라고 부릅니다. 좀비. 난 앞으로만 가지. 앞으로만 가지. 이게 뭐 경기가 좀 앞으로 잘 안 가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네. 9조 원짜리 프로젝트 이것도 100만 톤이 넘는 에틸렌을 만들 예정이에요. 이게 2026년부터 2단계 공장이 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00만 톤. 예. 그럼 우리나라 전체의 거의 한 10% 가까운 네. 에틸렌이 또 생산이 되는 거고 중동에서도 우리나라만큼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생산되는 거고. 그럼 중국은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네. 2024년에는 에틸렌 생산 용량 증가량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데도 지금 힘들어요. 근데 내년에 이만큼, 뭐 26년에 이만큼, 27년에는 훨씬 더 많이 증설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동 얘기만 드렸잖아요. 네. 중국 얘기는 굳이 안 한 게 이게 전체 증설 물량의 60% 이상은 중국에서 증설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뭐 샤인 프로젝트니 뭐 중동의 프로젝트는 이 나머지 부분 35%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 65%는 중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에틸렌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틸렌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기초유분 쪽인데 기초유분 비중이 높은 회사들일수록 화학사들은 더 어렵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초유분이 높은 데가 어딘가 봤더니 여천NCC 이런 데는 기초유분만을 만들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회사니까요. SK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는 LPG 가지고 만드는 기초유분 그리고 여기 지오센트릭 같은 경우도 좀 기초유분 비중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지오센트릭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리사이클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등치로 따지면 롯데케미칼이 엄청 큰데 네.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좀비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정유사를 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사를 끼고 있으면 좀 나요. HD, 현대케미칼 이런 데는 오일뱅크 이런 데 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친구들 어떡하냐는 거예요. 원재료에 대한 경쟁력도 없고 뭐 형이라도 좀 돈을 벌어야 동생을 도와줄 건데 이게 형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는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롯데는 항상 좀 이렇게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놀릴 때는 야, 롯데 들어오면 그업 끝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롯데가 이커머스 투자를 했던 롯데온 만들 때가 거의 이커머스 투자의 끝물 아니었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롯데가 인도네시아에서 뭘 하고 있냐면 라인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여기 원오브 댐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는데 여기가 지금 39억 8천만 달러. 네. 그러니까 거의 5조 원이 들어가는 거야. 5조 원. 그러네요. 에틸렌 생산량 100만 톤. 와. 이 공장을 짓는다고요. 지었다고가 아니라 짓고 있다고요. 아직 여기 생산도 시작 안 했습니까? 25년 내년 1분기에 만들어집니다. 아. 그럼 이 에틸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투자금이 지금 이게 5조가 들어가는데 네. 아직 돈을 다 안 넣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걸 또 돈을 또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네. 회사가 지금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다 공장을 짓느라 돈을 또 써야 돼. 네. 돈을 또 써야 되는데 그 공장이 만들어지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을 거냐? 네. 이런 시대에 에틸렌 공장을 새로 만들게 된 거다. 라는 슬픈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유럽에 있는 엑소모빌이라든지 뭐 아람코 자회사인 사빅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에 있는 6개 설비 폐쇄하고 네. 뭐 이렇게 쉘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에 있는 통합 정유 설비 뭐 매각한다 이런 얘기들 좀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좀 정리가 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공급 과잉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위라서 뭐 앞에 유럽이 있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미국, 중국 뭐 이런 네. 데들이 있는 거지 걔네들이 망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IBK 증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2028년까지 85% 가동률을 회복하려면 1,700만 톤의 에틸렌 생산 능력 폐쇄가 필요하다. 없어져야 된다. 지금 근데 증설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700만 톤이면 네. 아까 숫자 하나 기억하시라 그랬죠. 1,200만 톤. 1,200만 톤. 우리나라만큼이 없어져야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예. 더 없어져야 예. 회복된다. 그래야 가동률 85%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화학산업 앞에 놓여 있는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화학산업 회사들이 커요. 등치들이 커가지고 우리나라 화학산업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해진 미래로 향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이면서 다른 신사업들로 만들어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5,000달러에서 30,000달러로 오는 과정에 중국이 부양을 할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공장에 투자를 했고 네. 그래가지고 일본을 제치고서 중국 시장을 먹으면서 우리나라가 2배 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달라진 환경에 맞는 다른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맨날 사람 줄이고 공장 폐쇄하고 뭐 이런 것만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뭔가 지금 있는 환경에 맞춰서 변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구조조정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은 맞아요. 이게 아까 지난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 아까 이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거칠 때마다 이게 그 다음 단, 그 다음 단, 그 다음 단이 늘어나는 식의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기초유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확대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업종 전환을 좀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롯데도 이런 문제를 아니까 거기서 좀 뭐 첨단 소재라든지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잖아요. 네. 수소 뭐 이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한 건데 그쪽도 지금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신사업도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예. 우리나라도 화학을 뭐 역사적으로 처음 우리가 하진 않았을 거고. 그럼 우리 전엔 누구였었어요? 일본이 많이 했었죠. 일본이? 예, 예. 그 우리한테 밟혀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예. 예, 화학산업에는 슬픈 전설이 있었습니다. 연말 인사를 통해서 내년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연말 인사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삼성은 아직 본격적인 쇄신을 하지 않았다. AI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연말 인사죠. 연말 인사입니다. 네. 연말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내년도 우리나라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네. 디플레이션 수출.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침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못 파는 거의 문제. 네네. 그리고 중국이 이제 과잉 생산을 통해서 저가로 밀어내기 했을 때 우리의 수출 경합. 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있는 그 산업 지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에는 잘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연말 인사가 이렇게 사람 이름들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좀 헷갈립니다. 복잡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그룹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최근에 가장 관심 많으신 롯데.
아, 롯데. 네. 네,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연말 인사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최고 경영자 36% 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22%의 임원이 퇴임을 했습니다. 아예 자리를 비웠죠. 네. 그럼 22%의 임원이 퇴임을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줄이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준 거고요. 36%를 교체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를 주려고 한다라고 네. 했을 때 이게 어떤 변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롯데케미칼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롯데케미칼의 주가 차트와 영업이익 차트예요. 네. 보면은 이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랑 영업이익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이죠. 아, 그러네요. 여기서 그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사이클 산업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화학 산업이 사이클이 아니라 네. 구조적으로 중국이나 중동의 어떤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사이클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은 전 가장 많은 숫자의 임원들을 좀 정리를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롯데케미칼에서 사장으로 승진하신 분이 이영준 부사장인데 네. 이영준 사장은 그 삼성 종합화학으로 입사를 해서 2016년에 롯데그룹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 과정들이 첨단 소재 대표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롯데케미칼이 기초 유분 쪽을 좀 줄이면서 네. 첨단 소재 쪽을 강화할 수 있는 사장을 임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럼 롯데케미칼이 뭐 여기서 뭐 기초 유분 줄이고 스페셜티 고부가 가치 제품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거기가 어떻게 늘리려고 하는 거지? 라는 거를 봤을 때 가장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인사입니다. 네. 인사에서 기초 유분 쪽이 아니라 첨단 소재 부분을 대표를 임명을 했다라는 거는 스페셜티라고 불리는 첨단 소재 쪽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전에 있었던 이윤기 사장은 어떤 분이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신사업을 많이 하던 분입니다. 네. 신사업에 롯데 타이탄 네. 동남아 쪽에 있는 화학회사 대표를 했었고요. 롯데 렌탈, 헬스케어 이런 신사업을 좀 하시던 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롯데케미칼을 봤을 때 여기는 신사업을 해야 돼. 신규 투자를 해야 돼. 네. 라고 보이지 않죠. 그렇죠. 예, 신사업보다는 오히려 내실을 다지고 네. 기초유분 쪽에는 약간 캐파를 줄이고 오히려 첨단 소재를 좀 강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런 흐름들이 이 인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윤기 사장이 그 대표를 맡은 지 1년 만에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화학 산업이 이제 과잉 생산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를 네. 우리가 오래 알게 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거의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었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오래 알게 된 게 아닌데 이제 와서 1년 만에 바꿨다라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롯데케미칼의 3개년에 한번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네. 2022년에도 마이너스 7천억, 2023년에도 마이너스 3,400억, 3분기 누전으로 마이너스 6,600억의 적자예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하던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전 사장은 신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이제 와서 사장을 교체를 한다라는 네.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해법을 또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첨단 소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첨단 소재로의 전환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네. 기초 유분 시장은 엄청 커요. 그렇죠. 근데 첨단 소재 시장은 작은 시장들이 따다다다닥 있어요. 그러니까 얘로 바꾼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기초 유분이 만약에 좀 줄어들고 꽤 네. 많이 줄어들 거잖아요. 중국에서와 그 중동에서의 증설이 굉장히 크니까. 예. 첨단 소재를 그만큼 메이크오버 할 수 있을 만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첨단 소재 쪽은 각 그 고객의 맞춤형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고객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첨단 소재 쪽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초 유분 쪽을 다 메이크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첨단 소재를 주로 하는 사장님이 됐지만 기초 유분 쪽을 어떻게 슬로우 다운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다음 인사는 호텔 롯데를 한번 보시면은 네. 호텔 롯데는 여기에 호텔 롯데는 호텔, 면세점, 롯데월드 이게 세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보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이제 28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부문별로 살펴보다면 이제 면세점이 가장 큰 손실을 봤습니다. 네. 마이너스 922억 원. 근데 여기가 이제 세 분이 다 교체가 됐는데 호텔 롯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그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들 이렇게 오면서 줄게 되면서 네. 야 이게 호텔 사업이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그 롯데 호텔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시그니엘 부산, 시그니엘 서울, 네. 예, 최고급 호텔도 만들고 여기에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시켰어요. 네. 다변화를 시켜서 최고급 호텔부터 해가지고 일반 비즈니스 호텔까지 해서 다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체질 개선,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호텔 롯데는 2019년 이후에 김현식, 안세진, 이완신, 김태용 대표가 2년도 채 못 채우고 계속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아, 대표가 그렇게 빨리 바뀌었어요? 예. 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해석을 하기에 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뭔가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당장의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이걸 조정하는 과정이니까 2년이든 3년이고 어느 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매년 바꾸게 되면은 조직원들이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네. 어디로 가자는 거야? 이분 오시면 뭔 얘기하는지 듣고서 그거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바꾸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호텔 사업이 좀 이렇게 약간 그 슬로우 다운해진 부분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거를 매년 바꾼다? 네. 혹시 롯데가 호텔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를 해볼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 HR 혁신실의 기업문화팀장인 김동화 상무가 전무로 승진하면서 대표가 됐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은 이게 면세점 사업하고 HR이면은 인사 쪽이잖아요. 네. 이게 인사 쪽하고 면세점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 뭐예요?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게 이제 지주 쪽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면세점 사업들에 대한 그 내실 다지기, 그러니까 비용 절감, 네. 그 사업을 좀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세점 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어떤 따이공들로 워낙 실적이 좀 좋았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수요들이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면세점을 하면서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줄어드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여기에 그 롯데 지주의 미래성장실인 신유열 전무가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그래도 좀 상황도 안 좋은데 그 아들 승진시키면 어떡하냐. 그렇죠. 네, 신동빈 회장 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도 좀 있는데요. 여기 그 신유열 그 부사장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동남아 쪽입니다. 네. 그래서 호텔 롯데를 비롯해서 롯데 쇼핑 등 그 롯데 계열사들이 동남아 쪽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맡길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식품 계열 쪽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식품 계열은 그 롯데 웰푸드, 롯데 칠성 여기 모두 다 유임이 됐습니다. 그럼 식품 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는지 보니까 식품 쪽의 대표적인 사람은 그 이영구 롯데그룹 식품군 HQ 총괄 대표 그리고 롯데 웰푸드 대표이사인데요. 사람 이름 얘기하면 좀 헷갈리시죠? 네. 그러니까 이영구라는 분이 대표고 그 다음에 이창혁 롯데 웰푸드 대표이사 부사장이 있고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이사 부사장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다 유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유임이 됐었던 그 어떤 내막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롯데 식품군에는 ZBB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ZBB. ZBB. 제로 베이스드 버짓? 제로 베이스드 버짓. 네. 예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네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해보니까 예. 야 비용 절감 좀 해. 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광고 마케팅비를 줄여요. 네. 그럼 비용이 줄죠. 그렇죠. 그리고 매출이 줄어요. 안 팔리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다시 올라가더라. 네. 그게 있고 아니면은 우리 부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이조 기자의 부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이렇게 줄여요. 네. 그럼 이조 기자의 예산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다시 올라와요. 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야 아예 예산을 0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네. 라고 해서 그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그 비용 절감 효과,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롯데칠성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이영구 부회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그걸 추진해서 성과를 냈었고 거기서 이제 올라온 거고요. 그럼 그 당시에 이영구 부회장 밑에서 ZBB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사람이 박윤기 대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제로 베이스드 버짓 프로젝트가 잘 오퍼레이팅이 되니까 여기에 세 분이 다 유임이 된 거예요. 조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 빼빼로 매출을 1조 만들겠다. 빼빼로 매출 1조. 보면은 이거 뭐 사업 계획을 그렇게 짰나 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식품 산업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은 먹던 거를 먹어요. 아직도 새우깡을 제일 많이 먹죠? 네, 새우깡 먹고 빼빼로, 뭐 홈런물 뭐 이런 거 먹잖아요. 동산. 근데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새로운 라면 많이 나오지만 신라면, 안성탕면, 너구리 이런 거 계속 먹잖아요. 뭐하러 신제품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을 계속 내놓긴 내놔요. 네. 그러면서도 이게 신제품 중에 하나 터지면 또 대박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연구 개발에 쏟아붓는 돈의 효율성이 높을까? 그게 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잘 되는 쪽에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빼빼로에다가 이렇게 올인을 하는 겁니다. 네. 빼빼로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서 매출 1조를 달성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내 매출이 올해 한 2,000억 넘게 팔렸는데 이거를 연매출 1조로 만들겠다. 네. 라는 계획을 가지고서 이게 신제품 개발에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드 버짓으로 하면은 R&D 예산 좀 줄이고 광고 예산 좀 줄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냥 없는 셈 치고 되는 쪽에다 예산을 집중하자. 요런 프로젝트들이 네. ZBB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1조 판다 그러면은 뭐야 빼빼로는 일본의 포키를 따라한 거 아니냐. 그 얘기 많죠.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2015년에 포키하고 빼빼로하고 미국에서 빼빼로 상표권 분쟁을 벌였습니다. 네. 그리고서 2021년에 6년 동안의 소송 끝에 빼빼로가 이겼어요. 오. 그러니까 생긴 모양으로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네. 라는 결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품 쪽에서의 ZBB 프로젝트는 한 2020년 그때부터의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유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를 저희가 뭐 케미컬, 그 다음에 호텔 롯데, 그 다음에 롯데 칠성과 롯데 웰푸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